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11월이 시작됐는데 여름처럼 덥네요.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참. 네. 이번 주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 저번에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어제는 또 뭐 많았죠, 밤새. 저도 오늘 이거저거 하고 이것도 영상 자료 만드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하지만 뭐 이번 주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로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 댓글 달아주시는 이 마음 착한 분들이 이렇게 길고 답답하고 머리 아픈 얘기 하는데도 참 재밌다, 괜찮다, 흥미진진하다 이렇게들 또 참 마음 쓰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힘이 납니다. 항상 그런 강박감이 있거든요. 참, 이 젊은 사람들처럼 영상을 스피드하고 딱딱 결론만 이렇게 세 줄 요약으로 말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질질 늘어지면서 그냥 뭐 아무튼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도 지금 유튜브에서 뭐 저만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영상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흥미있다, 재미지다 이렇게 평가를, 용기를 푹 돋아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뻔히 뭐 남들도 좀만 머리 굴리면 아는 얘기인데 뭐 잘난 체 하면서 나만 뭔가 아는 것처럼 또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좀 멋쩍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또 제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도 영상 하나 또 만들어 볼까 하게 되고 자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런 응원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평강공주는 일본의 우에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 온달은 미국 재무부의 옐런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녀가 뒤바뀌었죠. 자,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바로 저번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BOJ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숨은 의미가 있었죠.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일본의 BOJ 금리정책 회의가 나오고 나서요. 그 이후에 아직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1%에 간 것도 아니죠. 0.88까지밖에 안 갔는데 미리부터 마중 나가가지고 금리 상단을 미리부터 뚜껑을 딱 열어주죠. 길을 1% 위로 열어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엔화 강세로 돌아갈까봐 바로 150엔에 또 한번 딱 붙여주면서 바로 엔저도 150엔 수준을 그대로 받쳐주는 그런 식의 어떤 작용을 했죠. 이거는 일본의 어떤 참 평강공주가 하는, 온달한테 하는 것 같은 엄청난 내조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딱 거기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100% 해주죠. 지금 사실상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금리 동결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뭐 지금 뭐 달러 강세나 미국제 고공 행진에 어떤 큰 작용을 해주는 건 아무도 없고 오직 일본 혼자서 4인분 5인분의 몫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다고는 할 수 있지만 대신 그 후폭풍은 정말 일본이 스스로 고스란히 혼자서 감내해야 할 어마어마한 부작용입니다. 보셨겠지만 10월 31일 날 정책 발표 있고 나서 시장에서는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긴축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했지만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본 10년물 국제시장에서
뭐 이런 뭐 어설픈 긴축이었다 이런 뭐 멋모르고 하는 얘기들 이렇게 양산될 거라 제가 했죠. 그러지 않아도 그런 기사들 또 나오더라고요, 몇 개. 하지만 정말로 그것과는 전혀 반대 움직임이 나오죠. 뭐냐면은 그 이후로 어제 하루 일본 10년물 국제시장에서는 이렇게 미리부터 1% 이상을 허용하는 상단을 열어준 점, 그리고 이후 바로 환율시장에서 엔화 방어를 하지 않는 점들이 이미 투기 세력들한테는, 이런 기사하고는 상관없이 저 같은 눈치 빠른 양아치들 투기 세력들은 이미 뭔가 힌트를 얻었죠. 결국은 어제 하루 사이 어땠습니까? 일본의 10년물 금리와 달러 엔 환율이 뻥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죠.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나왔던 그 미국의 재무부 발표하고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미국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이전을 보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정책 발표하고 나서 하루 동안 뭔 일이 있었나.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 보면은 일본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결국은 야 이거 앞으로 쭉쭉 열어준다는 얘기는 아무리 여기서 뭐 상단을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짝 붙여놨어도 결국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국제시장하고 환율시장하고 보니까 일본은 아니다 하면서 출구 전략 제대로 나가고 있구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갭으로 뜬 거 보이죠? 아주 투기 세력들이 덤벼들어서 빵 떴죠. 너무 무섭게 떴습니다. 요거 그날. 이거 이제 막리라고 이제 일본 정부하고 재무성하고는 이제 아주 진땀 빼는 거죠. 엔화는 어땠습니까? 저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가 빵 뜨면 일본의 시중 금리도 뜨는 거기 때문에 엔화는 바로 강세로, 이렇게 갭으로 뜬 만큼 강세로 돌아서야 되지만 다들 눈치챘죠. 그거 하는 거 보고 제가 그 3시간 동안의 동향을 자세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도 어제 와 이거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150엔에서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152, 심지어 어제 152엔까지 한번 찍으려고 했습니다. 대단했죠. 151엔을 넘어서 152엔까지 이거 막 무슨 뭐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이거 이제 막느라고 힘들었죠. 덕분에 이렇게 일본이 과하게 희생을 해주니까, 아주 적절하게 희생을 해주니까 뭔 일이 있었나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상 어제 있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거는 거의 100%, 99% 다들 예상하던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도 더 이상 오를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떨어져야 되나 눈치를 봐야 됐어요. 왜죠? 10월 30일 날 발표되었던, 먼저 하루 앞서 발표되었던 미국 재무부에서 4분기 어떻게 국채 금리를 얼만큼 발행할 거냐 하고 큰 러프한 헤드라인만 딱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막 이만큼 엄청 저기 국채를 늘릴 줄 알았더니 발행을 예상보다 조금밖에 안 늘리네? 안심하죠.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갈 이거 내려가겠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일본이 도와주니까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도 그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딱 받쳐주는 겁니다. 일본이 국채를 하니까 오히려 떨어지다가 이날 확 올랐었죠. 그리고 달러도, 달러 인덱스만 봐도 이제는 뭐 금리 동결했는데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섰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달러 팔고 일본 엔화를 사야겠다고 전 세계적인 그 환율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준비 땅 하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움직임을 3시간 동안 보여줘 버리니까 야야 다 취소하고는 다시 엔화 팔아 제끼고 달러를 사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급선회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엔화는 뻥 뜨는 거고, 달러는 어떻습니까? 10월 31일 오히려 지금 이게 엔화하고 달러를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엔화가 뻥 떴다는 건 엔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달러 가치가 반대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일본이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달러가 빵 뜨는,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볼 때는 전화해 줬겠죠. 아유 우에다 저기 정말 미국산 소고기 좋아해? 일본 와규가 더 좋은가? 소고기 선물 세트 최상급으로 보냈으니까 미국 사골도 먹을만해. 푹
고하다 먹으면 너무 고맙네. 이번에도 진짜 잘해줬네. 언제 한번 그렇게 했겠죠. 전화 한번 했겠죠. 일본은 그래서 어쨌든 자기 역할을 120% 충실히 다 해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내렸었죠. 하지만 이제 그 후폭풍을 감당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보신 것처럼 10년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빵 떠가지고 일본이 그리고 엔달러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엔저가 더 가속화가 되면서 150엔 위를 뛰어서 151엔 넘어가지고 152엔까지 가는 아주 무슨 금융사고가 생긴 것처럼 급박한 상황이 단 하루 만에 연출이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러죠. 결국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긴축이 뭐 애매모호했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이후에 이제 우에다가 실제 투기적인 국채 시장의 움직임이 생기면 내가 특별히 직접 나서서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런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은 아주 급등했죠. 이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과 재무성이 정책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엊그저께 하루도 안 되어서 시장에 급하게 출연을 해가지고 국채 시장 이거 우리가 급등한다. 금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개입하겠다. 국채 매입하겠다 하면서 예정되지 않은 비정규적인 시장 개입과 국채 매입을 급작스럽게 발표했고요. 여기 다 엊그제 뉴스입니다. 일본의 잔존만기 3에서 10년 국채 긴급 매입하기로 했다.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 상승을 찍어 눌렀다. 갑작스럽게 시장에 개입해서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엔화에서도 아주 최고의 어떤 시장 개입 스탠바이 중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시장의 환율 시장에서도 개입할 준비를 했다고 가장 강한 구두 경고를 때리게 됐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막 엔화가 이런 식으로 오르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이렇게 뭐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뭐 국채 시장을 지금 뭐 자기들이 관여했다. 다 지금 매입하면서 국채 금리 내리고 있다. 엔화 시장도 가만두지 않고 지금 뭔가 하고 있다. 환율 시장은 실제 들어가서 뭐 얼만큼 자기들이 달러를 매도해서 얼만큼 샀다 발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놓고 환율 시장 조작이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일본이나 IMF나 미국이 일본의 이러한 방향은 옳다고 특별 예외를 두고 얘네들만 뭐 다른 나라 같으면 환율 조작국이다 해서 막 와가지고 무역 보복을 할 텐데 일본은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작년부터 봐주고 있죠. 그런다 해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대놓고 이번에 우리 뭐 일본 중앙은행이나 재무성이 환율 시장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대놓고 달러 얼만큼 팔아버리고 일본 엔화 얼만큼 샀어 그렇게 발표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눈치만 주는 거죠. 했다 안 했다 말은 안 하지만 살짝 들어가서 뭔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시만 공식적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만큼의 국채 매입은 실시하지 않았다. 즉 이거 좌시하지 못해 하면서 사는 둥 마는 둥 예전 같으면 이만큼 사서 이만큼 내렸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국채 시장에서 분석과 평가가 나왔습니다. 뻔하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맨날 이 지적했던 이런 일본이 지금 오히려 미국 채권 급등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얘네들이 뭔가 지금 대가를 바라고 이러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네들 힘들게 미련한 짓은 안 할 텐데 의심하면서 뭔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은근히. 그리고 환율 시장에 있어서도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달러엔 환율이 그때 막 150엔 레벨을 막 두드릴 때 그때도 시장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막 일본 당국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9월 말부터 150엔 두드릴 때요. 10월 초까지 이때도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뭐 이랬을 때 야 진짜 니네 일본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여기서 그때 엄청 내렸구나 하고 뒤늦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했어도 했다고 못하는 게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에. 하지만 그거 그냥 대답 안 하고 대충 답변을 피하겠다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괜히 그런 질문에 우리는 전혀 개입 안 했다라고 이번에 발표한 것이 나왔어요. 이거는 괜히 150엔, 달러당 150엔까지 가도 일본 중앙은행이 말로만 좌시하지 않겠다 하면서 실제 개입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하면은 더 엔저는 더 가속화되도록 투기 세력이 덤비도록 만드는 그런 자기 약점을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엔달러 150엔을 돌파하는데 예전에 10월 초에 시장 개입은 물어보니까 기자가 말 안 해도 되는 거를 괜히 없었다 라고 하면서 더 엔저를 더 부추기고 더 달러 강세를 이거 지금 담당 정책자가 이건 말실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 사실상 이번 금리 결정 회의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킨 셈이니까요. 이번 기축통화 패권 시즌2의 마스터 플랜에서 자기 역할을 120% 충실히 해내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번 행동으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의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일본 재무부가 필요 이상의 후속타를 지금 아까 우리 차트에서 본 것처럼 감내해야 되는 지금 조금 과하다 싶어 보이기까지 하는 미국에 충성하는 스탠스였습니다. 덕분에 10월 31일 이후 그리고 어제 11월 1일까지 일본 국채시장이 이처럼 급락하고 엔화도 급락했던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채 금리의 급등을 계속 받쳐주고 다시 유지시키게 되었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미 10월 31일 미국 재무부가 내놓았던 다음 분기의 국채 발행 계획은요.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하겠다고 큰 틀을 발표해서 시장의 국채 급등세를 이미 10월 30일 월요일부터 조금 안정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31일에 일본이 이런 액팅을 하면서 다시 국제시장이 하루 만에 크게 들썩이고 달러도 다시 그때 107까지 갔었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넘어오면서 일본 중앙은행 이런 식으로 엔저로 받쳐줘 버리니까 107을 일시적으로 또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또 107 도전하네 하고 이때 막 다들 조마조마했었죠. 자, 이것이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있었던 변화고요. 이제 어제 중요한 어떤 그 미국 재무부와 FOMC 나오면서 이러한 달러 강세 시장과 국채 시장의 흐름이 아주 그냥 고개를 확 꺾어가지고 이번에는 반대로 완전 180도 반대의 역주행을 한번 또 딱 보여줬죠. 지금 다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게 왜 나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재무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쟁 지원을 위한 포석입니다. 점점 제가 건방져지죠. 예전에는 처음 영상 이런 거 찍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전문가란 분들은 다 나와서 이렇게 해석들 하지만 저는 시골 촌부지만 이렇게 또 새롭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제 몇 달 찍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 단정합니다. 저도 무슨 이게 진리인 마냥 그냥 이렇게 좀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고요. 지금부터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까지 11월 1일에 와서 어제 이뤄진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을 양을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늘리고 조금만 늘릴 건데 세부적으로 국채가 여러 가지잖아요. 짧은 거는 3개월물도 있고요. 단기물, 초단기물 1개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간 1년 넘어가는 거 2년물, 5년물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위로 이제 아주 긴 거 1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길이가 베리에이션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런 거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 국채 발행을 다음 분기에 뭐 1,000만 원어치 할 거냐, 1억 원어치 할 거냐, 그런 발표는 미리 30일 날 했지만 그 1,000만 원, 1억 원어치 발행하는 거에서 10년물짜리는 2천만 원어치만 하고, 뭐 5년물짜리는 1,000만 원어치만 하고, 뭐 5개월물짜리는 뭐 한 3천만 원어치 하고, 그렇게 세부적인 거를 이제 발표하는 게 어젯밤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파월의 정책 발표까지 같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보면은 어제 장기채의 금리가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막 급등했던 거,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했던 거, 그것을 의식한 듯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평가해서 다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일본 중앙은행 때문에 급등했던 달러가 하락하고, 또 장기채 금리도 크게 안정되었으며, 또 그동안 계속 무서워하고 하락만 하고 있던 주식은 다시 빅테크를 중심으로 크게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 어제 하루 뭐 그런 반응과는 상관없이요, 국채 시장의 흐름과, 큰 흐름과 그 다음에 각국 주요 중앙은행장들의 이런 행동 포석을 보았을 때, 즉 탁 집어서 얘기하면 2, 3일 사이에는 일본 중앙은행과 재무성, 그리고 연이어서 어제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발표죠. 이것들은 사실상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가 합을 맞춘 겁니다.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겸손하게 표현해야지. 그게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미국이 다시 전 세계의 국채 금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떠올리는 주범이 누구냐, 미국 너네 아니냐고 지목되는 걸 일단 피하려는 거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을 엄청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이번 그 국채 발표 때문에, 국채 발행 발표 때문에, 또 FOMC 발표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미국이 싸잡아서 떠맡기를 피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계속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미국은요, 이 국제 정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언론에서 이렇게 그냥 뭐 위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저 위에서부터 외신 프레스들이 가가지고 뭐 전 세계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 뭐 BBC나 뭐 뉴욕타임즈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몇 개 걔네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다 잡고 안에서 최대 주주로서 좌지우지하는 거는 기축통화 세력이고 유대인 세력도 있고 언론 재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얘기하는 거를 전 세계 특파원들이 가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자기들이 모든 걸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판별하려는 것보다는 거의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방송 때리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그것이 각 나라의 언론의 어떤 그 발달 정도,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그 내면을 깊이 있게 이렇게 탐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주냐, 아니면 결과만 아주 말초적인 것만 자극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것만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느냐, 그 차이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런 경제의 흐름 같은 것도 이 뒤에 숨은 이면도 사실은 거의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많은 여론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물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안 그런 것 같죠. 전혀 우리나라만 보면. 하지만 사실입니다. 뭐가 비난 여론이냐? 이스라엘을 무리하게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 미국이 뭐 어떤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전과 달리 이스라엘 지지하는 그 근거가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이중잣대라고 비난을 받는 거죠. 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렇게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척 억지스럽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모여서 당장 이스라엘의 심정은 이해가 가더라도 가자지구에 대한 민간인 공습은 이건 전쟁 범죄다. 도저히 안 된다. 그만하자. 지금 일주일 사이에 3번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계속 투표 붙이고 하는데도 그때마다 반대한 게 계속 미국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밀고 나간 적이 없거든요. 미국은 항상 대의 명분부터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이 제발 좀 나서줘 하면은 그제서야 맨 마지막에 큰형님 주인공처럼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 세상이 대세가 원하니까 내가 나서야겠네. 그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완전 반대죠. 이러한 이스라엘 전쟁 지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사실은요, 미국 내부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공화당은 예전부터 재정 적자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 전쟁 딱 터지고 나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또 빚을 내서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도 우크라이나전 때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공화당도 이번에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찬성하고 또 심지어 트럼프도 맨날 뭐라고 합니까?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뭐 중동 이런 데 쓸데없이 우리가 돈 지원해 준 거 당장 그만둔다. 지들은 지들 일이 알아서 해라. 맨날 그랬죠.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역시도 유대인들 지원해줘야 된다. 이스라엘 지원해줘야 된다.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치계 모두가 이스라엘 전쟁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인과 경제인들 대부분이 유대인 세력의 눈치를 절대적으로 봐야 하는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물론 미국 기업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일론 머스크 씨. 가자지구에 지금 그 무차별 공습을 하면서 인터넷 통신 다 끊어버렸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비인도적인 어떤 전쟁 범죄나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다시 그 안에서 스타링크 지원 의사를 밝혔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순전히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또 뭐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저는 예전부터 평가하지만 동창회 같은데 모임에 나가면 이 친구도 이번에 꼭 왔으면 하는, 보면은 재밌고 저도 응원하고 박수치고 너무 재밌어 쟤랑 있으면 하고 그런 친구지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생뚱맞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긴 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눈치 보고 무서워서 말 못할 때 할 얘기는 또 합니다. 되게 이런 면에서 멋있죠. 하지만 이제 같이 좀 최오쿠야 나한테 좀 돈 투자해서 내가 말이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삼성에 2조 2천억으로 엑시트 할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51조 통장을 보여줘도 저는 그러기 싫다고 말은 했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나는 그런 거 몰라.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정치계,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트럼프까지도 바로 유대인들 눈치를 보지만 일반 미국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반유대 시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이스라엘 규탄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까지 하고 있고요. 같은 미국 내 유대인들에서도 네타냐후와 시오니즘 그 세력들을 비난하면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매일 비난하고 규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사들을 보시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지상전에 대해 비난하고 있고요. 미국 안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당장 가자지구 공격을 멈춰야 된다.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말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조용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기 써진 거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하지만 가자지구 지금 공습하는 거는 당장 중지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가 뛰쳐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그렇게 민간인들 학살한 거 전쟁 초에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인들 민간인 학살한 것처럼 더 심한 짓을 몇십 년 동안 해온 걸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잘 모르고. 이제 보자고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반전 인파가 생기고요. 유엔 총에서도 휴전안을 채택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뭐 전 세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 영상에서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거 제가 일반 영상인지 회원 영상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미국 국방부 담당자가 사표 낸 거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얼마나 지금 미국이 예전과 다른 잣대로 비난을 받으면서 억지로 지금 일을 끌고 가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대외적, 대내적인 미국의 여론은 현재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과 바이든을 전방위에서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론들이.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심지어 이번에는 전쟁 초기부터 그 참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이들을 뭐 참수시켰다. 사실 그거 확인 안 된 뉴스인데 그거 막 기정사실화하면서 하마스를 예전 2차 대전 때 나치와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압박하는 홀로코스트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놈들과 똑같다.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죠. 아니면 이슬람의 그 IS 세력과 똑같다. 동격화시키면서 언론을 선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는 지금 사뭇 분위기가 다른 거죠. 오히려 그러한 언론을 통한 세뇌와 여론 길들이기는 미국 본토에선 잘 안 먹히는데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잘 먹히고 있는 게 너무 웃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와서 할 말은 저도 좀 해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괜히 뭐 유튜브에서 막 인기만 얻으려고 뭐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할 말은 해야겠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뭐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랄지 3.1절 맞이 뭐 구국 기도회 아니면 김경수 뭐 경남도지사 제가 뭐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뭐 구속 촉구 집회 이런 데에서 극렬 보수 단체들이 이미 이렇게 이 사진 보다시피 태극기와 같이 성조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도 언제부턴가 같이 들고 나와 흔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누가 이런 거를 나눠주고 흔들라고 주도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어떤 기독교 어떤 목사님이 주최하는 모임에서 만약에 이런 걸 시켰다고 하면 되게 웃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인정을 안 하고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이단이라고 지금 매도하는 그런 종교인데 서로 좋다고 흔들어요. 종교 대화합을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이런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정치권을 지금 압박하는 건 뭐냐? 미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의 여론들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내년도 대선에서 후보로 나가려던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을 포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바이든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최대 지지층이었던 이민자 세력들, 제3의 인종들, 그런 다양한 인종들이 민주당과 바이든의 지지 세력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최대 지지층이었던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무슬림이 제일 많죠. 꼭 아랍 사람들만 무슬림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이번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을 다 돌아섰다. 하마스가 처음에 기습 침공으로 이스라엘 주민 1,400여 명을 처음 학살했던 10월 7일 전쟁 초임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미국 여론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자지구 무차별 공습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급격하게 더 많이 기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굳건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지지하니까 지지율이 계속 더 떨어지고 있다. 여기 보면 아랍계 미국인 바이든의 지지율 조사가 대선 전에는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해서 60%가 지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했더니 17.4%로 아주 급락을 떡락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현재 폭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대응하는 이런 외교적인 거에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67%, 거의 70%입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지지층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바이든이 100% 잘못했다고 본다고 봐야겠죠.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해주고 가자지구 침공이 자기들이 볼 때는 정당성도 없고 잘못됐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67%가 부정적으로 봤으니까요. 심지어 미국이 이스라엘에 계속 이렇게 국채 발행해서 미국에 무기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응답자도 68%, 70%에 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하는 거는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7,000번을 공습을 해서 그 수많은 민간인들, 어린애들을 죽이고 있지 않냐. 지금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는데 미국이 돈을 대준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미국인의 70%가 지금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즉, 이처럼 최근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인들의 과반 이상이 안 좋게 보면서 반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지와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에 대한 이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그런 민간인 학살에 쓰일 수 있는 미국의 군사지원 계획 때문인 것을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채 발행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이제 미 재무부가 금년 말과 내년 초까지 발행할 국채 발행 계획에는 당연히 조만간 의회에서 의결할 이스라엘 지원 자금까지 그 규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또 많은 국채를 발행했다고 어제 같은 경우 발표를 했다고 하면 4분기에 당장 돈이 이만큼 필요해서 이만큼 많이 발행을 할 겁니다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 빚을 내면서 지속되는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적자가 심화돼서 미국 큰일 났다 하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 여론은 굉장히 급격히 더 나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 민간인들 학살하려는 이스라엘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미국 재정이 더 망가지고 이번에 빚을 엄청나게 늘려서 국채를 발행한다. 그런 얘기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국민 여론은 더욱더 왜 지금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하는 이스라엘 지원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 재정에 문제가 많은데 국채를 이번에 얼마나 더 발행한다고 여론이 여기에 완전 집중하면서 공격받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로써 장기채 금리가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4분기에 국채를 이만큼 많이 발행할 거요 딱 발표를 해가지고 또 한번 덜컹덜컹하면서 장기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됐다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앞으로 터져나올 상업용 부동산 위기, 중소은행 위기, 그 다음에 당장 4분기부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등등 그 모든 경제정책 실패의 비난의 화살이 바로 지금 미국 재무부의 과도한 국채 발행 때문이라고 정치적 공격을 당하게 될 건 뻔한 일이죠. 공화당이 앞장서겠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스라엘 계속 또 지원해줘야지 국채 더 발행합시다 하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국민 여론이 여기에 꽂히면서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론이 여기로 화살이 모아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면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매번 사사건건 왜 아직도 그걸 하고 있냐 하면서 뭔가 잘 매끄럽게 안 될 거를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계 여론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으로 오게 될 각국 경제 어려움, 이것이 바로 또 왜 이렇게 미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들 막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또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한데, 장기채를. 왜, 뭐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전쟁 돕니라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특히 더 많이 발행한다네.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러지 않아도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 저놈들 막 민간인 학살하고 지들 맘대로 막 하는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미국이 또 그거 돕겠다고 국채 발행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모든 반미 여론들이 반 이스라엘 여론들이 크게 더 확산하겠죠. 즉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국채를 더 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졌다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고 이것은 또 세계적인 반전 여론, 반유대이론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유대인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번 전쟁을 좀 더 크게 확전시키고 싶은 기축통화 패권의 흐름에서는 당장은 이스라엘 지원을 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 확대를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한쪽으로 슬쩍 비껴놓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세계의 여론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자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작전으로 확장되었는데 하마스 부대원들을 사살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포탄 하나씩 날아갈 때마다 몇십 배 많은 주변의 민간인들이 같이 죽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당 방위권이라 주장하는 이것은 엄연히 국제사회에서 정해놓은 전쟁 시 절대 피해야 할 인도주의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것은 사실상의 전쟁 범죄입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유튜브 댓글 보면 있더라고요. 하마스가 먼저 건드렸으니 니들은 뭐 할 수 없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전쟁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을 안 들으면 그 명령을 내린 애를 국제 범죄자로 국제 형사재판소 같은 데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배령을 내리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바로 푸틴이 작년에 당한 일이에요. 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위반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배 대상자가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국제대장, 국제 그 경찰 대장을 자처하는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유엔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철저히 지금 시오니즘 유대인 세력, 유대인이 다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극렬주의자인 시오니즘 유대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평소 주장하던 미국의 정의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벌써 민간인이 8,000명 이상 숨졌지만 전쟁법은 안중에도 없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약 3주 만에 8,300여 명, 이제 10,000명 가까이 죽었겠네요. 더 죽었겠죠, 지금은. 그러면은 전쟁법에 핵심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이제 구별과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합니다. 하마스와 민간인 230만 명을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분리할 필요도 없고 분리하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같이 죽이고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그래서 나섰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기에다가 가자를 봉쇄하고 구호품을 차단하면서 병원까지 위협하고 있죠. 연료나 에너지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하마스가 전쟁 물자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거는 트럭에 구호물자로 반입되는 거는 용납 못하겠다 이스라엘이 막죠.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그럴 수 있다 막아야 된다 하는데요. 그 세상 참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법상 그런 식으로 막으면 그거 전쟁 범죄입니다. 예. 제 거짓말이 아니라 밑에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섰습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중단이 어떤 식으로든 중단되면 안 된다. 여기 검사 양반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 양반이 민간인에게는 어쨌든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리가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 로마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우리가 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딱 버티고 뒷배를 딱 하지 않으면 진작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전쟁 범죄로 지정을 하고 네타냐후는 제재를 받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제재 받고. 근데 지금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그거를 지금 전쟁이 나는데 그 안에 지금 민간인들이 당장 애기들이 전기가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구호 물자를 하마스가 전쟁 물자로 탱크에다가 막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 넣어줘. 그거는 네 생각이고 국제법에서는 정해진 바에 의하면 그런다고 막는다? 그거를 자기들이 적의 군사 세력이 쓸까봐 그 민간인한테 가는 걸 막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뭡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군부 쿠데타 정글에 사는 밀림 게릴라들이 우리 유엔에서 구호 물자 거기 굶어 죽어가는 민간인들 때문에 헬기에서 뭐 물자 딱 내놓으면 영화 같은 거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지프차 타고 와서 기관총 드락 갈기면서 물자 다 뺏어가지고 그 게릴라들이 이거 뭐 너희들이 쓸 게 아니야.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 반란군이 써야 돼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반란군이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구호를 중지해야겠다고 누가 막으면요. 그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해한다, 잘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미 전쟁 이전에 사실은 몇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동안 이스라엘한테 당해왔던 부당한 압제와 희생, 당해왔던 민간인 학살과 고문, 수감,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피해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른 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테러 분자로 지원하는 자폭 테러 지원하는 게 변호사 준비하던 변호사 시험 준비하던 20대 젊은 여성, 60대 할머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하마스처럼 무장 극렬 이슬람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8인 가족, 9인 가족, 10인 가족이 전부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압제에서 다 고문당하고 죽고 사살당하고 하는 걸 봐서 가족 중에 자기 혼자만 남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못하냐 하고 자폭 이스라엘 그 땅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폭 테러를 해서 더 많이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하는데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추첨을 할 정도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그 팔레스타인이 그동안 몇 배로 당해온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세계 여론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걸 다루지도 않았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정과 지지를 표하면서 지금 계속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싸그리 밀어버리고 해야 된다고 응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뭘 잘 모르면서 인터넷에서 마녀사냥 심판을 내리는 이런 냄비근성 민중들도 많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행동은 사실은 2차 대전 당시 바로 나치당이 히틀러 세력이 그들이 했던 주장이고 그들이 저질렀던 행동을 바로 인종학살, 제노사이드와 가장 근접해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두둔해 보려고 하지만 편협한 언론 탓으로만 돌리기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응원하고 동조하는 지금의 행동은 어느 한 민족과 인종이 아주 꼴보기 싫다 밉다고 해서 아예 씨를 말려 다 죽여버리라는 제노사이드 현상입니다. 더구나 제대로 그들이 뭔 억울한 사정이 있길래 쟤네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냐 하고 제대로 그 뒷배경 사정을 이해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이거 인터넷 요새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런데 그저 당장 10월 7일부터 최근에 터진 사건만 그것만 보고서는 이 몇십 년 동안 서로 어떤 사정이 있는가 알아보려 노력도 하지 않고 그거 하나로 전체를 판단을 하면서 히틀러식의 제노사이드를 지지한다는 거는요. 아무리 봐도 좋게 봐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희생당한 아이들 무려 40%가 어린이입니다. 거기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낳는 곳이라고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가서 취재하고 여기서 국제 그 구호 의사활동 한 사람들 증언들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장애가 없는 애가 없답니다. 다 저기 그 폭탄이 터질 때 팔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가 안에서 터져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뭐 붙이고 자시고 할 게 없이 다 팔아나왔고 다리 하나 다 이 장애가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애들은. 그게 어제 오늘 일어날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도 매일 어린이가 400명씩 사망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희생된 이 며칠 전 기사인데 가자지구 어린이 희생자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거 말고 공식적으로만 집계된 것도 3,257명. 이런데 지금 가서 잘한다 싸그리 밀어버려라 하고 싶어요. 정말로. 3,257명이고요. 이미 가자지구의 병원의 3분의 1은 운영이 중단되어 있고요. 사실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번 분쟁 초기에 그런 잔인한 전쟁 범죄를 일으켰는가? 그들이 진짜 사람 탈을 쓴 악마라서 그런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색하고 나무위키 같은데 요새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기만 해도 30분이면 대충 압니다. 근데 다만 그 정도 노력도 귀찮다고 안 하면서 대신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날마다 지금도 수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지옥이 돼가지고 죽어가는데도 그것이 정의다. 당할 짓을 그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결과다. 스스로 간단하게 판단하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마 팔레스타인과 이란과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 관계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지금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국제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자라는 거를 그냥 거기서 더 죽이라고 응원하는 식이거든요. 사실 악마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 바로 곁에 있고요. 뭘 잘 모르는 우리 내면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중세 때 왜 그 사람들이 이 여자는 마녀다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라 했을까?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저렇게 우매한 판단을 안 내릴 자신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현실에서도 똑같은 마녀 사냥식의 그런 동조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제가 올렸던 영상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2분 22초부터 영상이 기니까 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말 악마인가? 그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그 사정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더 보십시오. 전체 영상을 볼 필요 없이 여기 제가 걸어놓은 그 부분, 그 챕터만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자료는 네타냐후 정권이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해서 저질렀던 만행들은 이미 이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조만간 틀림없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될 거란 걸 누구나 예상할 정도였었고 실제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금년 내내 이스라엘 정보부와 이웃 나라들이 연이어서 경고한 정황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 시간 챕터 해당되는 챕터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배경들,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런 해묵은 감정들을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현재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우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친이스라엘식의 세뇌 교육을 지금의 중년 이상층이 쭉 받아왔고요. 저도 젊을 때까지 무조건 이스라엘은 좋은 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에서 최근의 자료들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업데이트가 중지됐죠, 다들? 그런데 이제 일부 보수단체들은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인 보수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이다, 좀 정신없는 애들이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인 공산주의와 빨갱이에 대항하는 그런 심리적인 자기편 연대로 얼라이언스로 뭘 선택했냐? 기독교 세력과 이스라엘 신앙과 미국 세 가지를 싸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묶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 사람들이 알고 이걸 흔들었겠어요? 위에서 나눠주고 오늘 이거 흔드쇼 하니까 자기들도 세 개 흔들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까지. 즉 지금 막연히 이스라엘은 착한 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테러 분자 악마들로 딱 지금 개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물안 개구리로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판검사 의사 돼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세상을 똑똑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전체 세계의 어떤 그 기준 레벨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런 개념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적인 이런 개념에 대한 생각은 정말 그 후진국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요새는 고금리 환경과 달러 강세가 심해가지고 미국의 눈치를 유달리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세계 여론은 우리와 달리 유엔 국제회의에서조차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장 이스라엘은 침공을 그만둬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고요. 미국이 처음부터 과격하게 이스라엘의 뒷배를 자처하면서 힘을 모아줬는데도 정치 경제계등 각계 인사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지금 가자지구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봤죠? 다시 한번 또 유엔에서 긴급총회,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뭐 반대하고 하니까 다음날 또 유엔 긴급총회를 열어가지고 전 나라가 안보리 그놈들 상관없이 우리끼리 투표해서 뭔가 성명서를 하나 만들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눈치 보고 기권한 45표 빼고는 적극적으로 찬성한 건 14표밖에 안 되고 반대하는 거는 120표나 됐다는 10배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미국이 또 이건 아니다고 또 반대했죠. 유엔 사무총장 이 양반도 당당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못 참고 나섰죠. 뭐라고 했냐면 하마스의 공격이 괜히 일어난 건 아니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6년 동안 숨막히는 지배에 시달려왔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막 난리를 쳤죠. 이 사람 사퇴시키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시 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어제 진짜 있었던 그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발표를 했다는데 정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뜯어볼게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미국 재무부의 조삼모사 발표입니다. 그러나 큰 수급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처음 월요일 날 미국 재무부가 대략적인 국채 발행 계획의 틀만 발표했을 때는 당장 4분기에 예상되는 발행량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죠. 그러니까 다들 이번엔 좀 괜찮네 하고 안심했는데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지지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지는 거를 지금 조금 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자국 내에서도 곱지 못한 시선 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 적자가 심한데 또 세계 각국이 반대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전쟁 지원에 돈을 쓰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여론과 또 공화당의 정치 공세를 의식한 듯한 일단은 몸을 사리는 조삼모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삼모사는 왜 조삼모사냐? 요걸 보시면 압니다. 4분기에는 예상보다 적은 이만큼만 발행하겠다. 근데 내년 1분기에는 예상보다 이 월가에서 예상을 한 거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높여서 이만큼 발행하겠다. 이렇게 냈어요. 즉 4분기와 1분기에 근데 예상 국채 발행량 계획을 두 개를 합쳐보면 월가에서 야 이번에 이스라엘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발행하겠지? 내년 1분기까지 대충 이만큼은 발행할 것 같아 라고 자기들이 예상한 게 있는데 그 수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즉 10개만큼 발행할 거야. 이스라엘도 지원해줘야 되니까 10개 더 많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0개 더 많이 발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4분기 때 당장 6개 발행하고 1분기 때 4개 발행할 줄 알았는데 4분기 때는 4개만 발행하고 1분기 때 6개 발행하겠다 이렇게 슬쩍 바꾼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뭡니까? 조삼모사죠. 하루에 도토리 7개 주는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만 주겠다 하니까 왜 갑자기 도토리를 1개 줄여 우리 배고픈데 한단 말이에요. 원숭이들한테. 근데 좋아 그러면은 아침에 3개 주는데 저녁에 하나 더 많이 해서 4개 줄게 하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죠. 전체 하루에 받는 도토리는 7개로 똑같은데 조삼모사죠. 이렇게 4분기 발행량을 좀 줄였지만 그런다 해도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3분기 때는 발행량이 왜 이렇게 많았죠? 2분기 때 미국 의회 셧다운 문제 때문에 발행 못한 거 그거 이때 한꺼번에 겹쳐서 발행하니라고 이렇게 많은 거죠. 그걸 빼면 3분기 때 발행량보다 4분기 때 더 늘려서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더 늘릴 거고 계속 앞으로 더 많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거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계획도 예상보다 적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4분기에 그동안 미국 의회가 발행했던, 미국 재무부가 발행했던 국채의 어떤 양을 봤을 때, 금액을 봤을 때 역사상 최대 규모란 겁니다. 그렇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만큼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여기저기 돈을 써야 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IRA 지원법 해주려면 이제 돈 써야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탈탄소 정책 하려면 돈 많이 써야 됩니다. 또 민주당에서 항상 얘기하는 복지 정책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지원까지 더 추가된 겁니다. 국제 발행량이 줄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내년 1분기에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예정일 거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예. 실제로 이게 조삼모사라는 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30일 날 월요일 날 대충 이런 틀로 4분기엔 이만큼 내년 1분기엔 이만큼 발행할게 라고 딱 틀만 발표했을 때 그때 국채 금리 시장의 변동을 보면 처음에는 좋아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다가 바로 1시간 안에 에이 뭐야 조삼모사 똑같잖아 하고는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당일날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어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일이 되어서 재무부에서 다시 국채 발행에 디테일한 계획을 추가 발표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요즘 수급 불안으로 금리가 크게 올랐던 10년물과 30년물 등의 장기채 발행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시장이 안 도와줘.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가 덜 오른 중기물 2에서 5년물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그것의 발행을 그만큼 더 늘리는 거예요. 이제 눈치채셨죠? 이것도 조삼모사죠. 전체적인 국제 발행량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지금 요새 맨날 10년물, 30년물이 막 급하게 오르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다들 이게 지금 또 재무부에서 이번에 발행을 더 앞으로 하겠다 하면서 10년물, 30년물이 또 오르면은 미국 난리 난다, 세계에서도 큰일 난다, 힘들다 곡소리 나면서 왜 이렇게 또 계속 늘리냐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지원해 주려고 한다더라, 민간인 학살하려고 저런 데더라 엄청 공격을 받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똑같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서 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10년물, 30년물은 예정보다 조금 줄이고 대신 그만큼을 어디서 더 발행하냐?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가 덜 올랐던 2년물, 5년물짜리에서 더 발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즉 장기채 금리가 또 올라가지고 이것이 다 무리한 이스라엘 지원 때문이다 라는 소리가 나올까 염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국채는 앞으로 더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덜 올랐던 중기물, 중기물이라고 하든 단기물이라고 하든 1년 이상, 5년 미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10년 미만 거기에 대한 발행을 그만큼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예. 보면 이날 오전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이만큼 발행할 거다. 그런데 1년이 넘는 국채의 발행 규모를 전반적으로 다 늘리긴 했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 8월에 밝혔던 것보다 훨씬 더 줄였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대신 2년, 5년물의 발행을 그만큼 더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1년 밑에짜리 더 짧은 거, 초단기물은 그것들은 왜 발행을 늘리지 않았을까요? 초단기채가 발행 규모는 이미 저번 그 2분기 셧다운 이후에 3분기에 당장 돈이 급하다 하면서 그때 많이 발행해가지고요. 이미 그들이 대충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전체 국제 발행 규모 중에서 초단기채 발행 규모는 전체의 몇 퍼센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딱 이렇게 적정하게 비례 조정을 해야지 하는 게 있는데 이미 그 적정 규모 수준의 한계치까지 이미 초단기물은 발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채, 사람들이 염려하는 장기채 발행 금리를 줄이면 그만큼 더 늘려야 될 거는 2년물, 5년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즉 대중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당장 4분기의 국채 발행은 아까 조삼모사식으로 여기 본 것처럼 원래 계획하고 다르게 예상보다 줄이고 대신 내년 발행량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전체는 똑같죠. 그런 식으로 회피하였고요. 또
당장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10년물이나 30년물, 10년물이 전체 어떤 기준이 되니까요. 10년물이나 30년물 장기채 발행은 예상보다 줄였고 그 중에서 금리가 덜 오른 중기물 발행을 조금 더 2년물, 5년물 같은 걸 늘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초단기 국채 발행은 이미 차고 넘치니까 그냥 냅두고요. 똑같이. 여기 보면 초단기 국채 발행 규모는 현재 수준 그대로 간다. 원래 전체에서 15에서 20% 사이가 권고 비율인데 이미 21%까지 넘어섰다.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초단기 국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다만 앞으로 대신 언제든 필요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국채 발행을 임시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사족도 꼭 달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채 발행량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했다 뿐이지 앞으로 국채 발행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급하게 올라왔던 10년물, 30년물 등의 장기채를 늘려가는 속도보다 이걸 줄인다는 게 아닙니다. 늘려가는 속도를 줄인다는 거지 발행량을 예전보다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10년물, 30년물도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1000만 원어치 발행했으면 이번 주엔 1500만 원어치 발행하겠지 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0이 아니라 1200만 원어치만 발행하겠다. 대신 300만 원은 2년물, 5년물에서 더 많이 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국채 발행량은 계속 예정대로 늘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예. 미 재무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부의 부채상을 내는 조건의 기사. 이 기사가 그 내용이고요. 자, 이 말은 즉 전체 국채 발행량은 여전히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국채 시장에서 여전히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전날 발표했던 일본의 정책 발표가 계속해서 일본의 엔캐리 우려를 더 크게 자극하면서 앞으로 미 국채 시장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였던 일본은 계속 더 발을 빼간다는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정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던 국채 위기에서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장기채만 금리가 너무 독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이 여기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질까봐 이번엔 국채 발행의 베리에이션을 다양화했을 뿐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발행한 3분기에 발행하고 지금까지 발행한 것보다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에 확실히 더 많은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할 거고요. 미국은 이렇게 조삼모사중에 정치적인 어떤 꼼수만 부렸을 뿐이지. 그리고 일본도 앞으로 더 많이 미 국채 시장에서 자기들이 발을 빼겠다는 의지를 아까 본 것처럼 국제 금리의 상단을 더 열어두고 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역시 이 방향으로 태풍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방향으로 확실히 가는 건데 이스라엘을 좀 더 스무스하게 지원하고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꼼수를 둔 거고 시장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기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일본과 미국이 이제 한 방향을 보고 서로 이제 딱 이렇게 합을 잡은 건데 요거를 한 번 더 보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평강공주의 처절한 내조가 온달 장군에 대한 비난을 무마시켰다. 무슨 얘기냐면 전날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 때문에 24시간 동안 국채시장의 금리는 다시 크게 올랐었고 채권시장에는 계속적인 채권 가격 하락에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었죠. 즉 어제 발표 나오기 그 전날까지만 봐도 지금 이렇게 일본 국채금리가 뻥 뛰고 그 영향으로 미국 10년물도 여기서 다시 위로 뜨기 시작하면서 지금 뭡니까? 전 세계가 다시 국채 금리가 계속 더 뜨겠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들 포지션을 잡고 있었죠. 이 국제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서도요. 그쪽으로도 포지션들을 다 하나로 잡고 있었는데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이스라엘을 보다 원만하게 돕기 위해서 조삼모사식의 발표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일본의 YCC 조정에 의해서 미국 채권금리도 결국은 더욱 상승할 거라고 배팅하고 있던 세력들은 이처럼 어제 미국 재무부가
특히 콕 집어서 10년물 등의 장기채, 10년물, 30년물에 대한 장기채 발행은 예상보다 줄이겠다 하면서 중기채 위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순식간에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커버링 현상이 발생하죠. 뒤늦게. 그러면서 급하게 출렁이면서 후퇴하게 됐죠. 뭐죠? 쭉 내려가죠. 미국 10년물 금리가. 덕분에 이제 그 영향으로 일본의 금리도 안정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일본 엔화도 그런 영향으로 다시 포지션이 바뀌게 됐고, 달러화도 올랐다가 107까지 올랐다가 다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안정돼도 지금 현재 106.4입니다. 크게 뭐 떨어진 건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영국, 유럽 다 금리 동결로 서로 간의 달러 인덱스의 비중에서 어떤 것이 뭐 강하다 약하다 할 게 없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일본이 결국 150엔 위로 뛰어버렸으니까 엔화가 약해지니까 달러가 그만큼 안 떨어지고 받쳐주는 거죠. 달러 강세를. 그래서 어제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배팅하고 있었는데, 급 10년물 30년물 위주로 해서 발행량을 예상보다 훨씬 줄이겠다 하니까 갑자기 커버링 현상까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확 반대로 급하게 휘몰아쳐서 어제 금리가 뚝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후에 나왔던 미국의 FOMC 회의에서 파월 역시도 사실은 그전과 별다를 게 없는 뻔하디 뻔한 예상 범주 안에 맹탕맹탕한 발언들을 그대로 재방송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결국 2연속 금리 동결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채권금리도 오를 일은 없다 이제 하면서 채권금리 하락에 더욱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특히 그동안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크게 억눌렸던 게 어딥니까? 기술주죠. 특히나 그 전주에, 저번 주에 어닝 시즌에 너무 어닝은 좋았는데, 실적은 좋았는데도 너무 민감하게 과하게 반응해서 크게 떨어졌었던 빅테크와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어제 크게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살펴보았듯이 국채시장에서 재무부의 발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을 넘는 지원에 대한 세계의 여론 비난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조삼모사식의 꼼수 발표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향후 국채 발행량 규모 전망 앞으로 더 크게 늘려갈 것이다 하는 것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행여나 여기에서 국채 금리가 이대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줘야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는데 유리한데, 괜히 여기서 또 이제 뭔가 추세가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너무 떨어지는 건 또 막아야겠죠? 일본이 물론 막아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평강공주 역할을 하는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은 이걸 위해서 바로 그 전날부터 이틀 전부터 미리부터 온몸을 던져가지고 우리 맨 처음에 지금 살펴봤죠? 자기들 국채금리 상단을 너무 좀 과하다, 너무 과하게 충성한다 싶을 정도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한 스탠스로 미리부터 국제시장에 큰 기대로 뻥 튀어 올려놨죠.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재무부가 당장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꼼수, 조삼모사 꼼수를 보였는데, 그래서 국채시장이 크게 반락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그 전날 일본이 이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충격이 이거밖에 안 온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이 항상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고집해왔기 때문에 뭐 일본이 이제 와서 겨우 이제 시작해서 금리 뭐 몇 프로, 1% 이상으로 1점 몇 프로로 금리 상단 올린다 하면 우리가 볼 땐 되게 우습게 보이죠. 겨우 1% 이제 시작하면서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이게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배율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즉 금리가 0%의 돈을 빌렸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1%일 때 돈을 0.1%일 때 돈을 빌렸던 사람이 제로 금리니까 금리가 지금 1%가 됐다 하면은 금리가 10배가 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100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뭐 애게 겨우 1%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금리에서 몇 배로 지금 올랐는가 배율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여기 기사, 오늘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일본 은행에서 지금 10년 만기 정기 예금의 경우
그전에는 이자가 0.002%였는데 지금 0.2%로 어제 수정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 기존에 예금 이자 받던 사람이 예금 이자가 100배가 오른 거랍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예금 금리랍니다. 왜 그러냐? 바로 전날 일본 은행이 YCC 정책 수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그대로 반영된 조치라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이만큼 높아졌지만 대출 금리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10배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싼 저리로 엔화를 빌려다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금액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에 갚아야 될 이자가 10배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서 접고 장사 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그게 이제 와타나베 부인의 기완이죠. 사실은 효과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1% 뭐 조금 깔딱깔딱 하는 것 같아도요. 대단한 내조죠. 즉 우리 바보온달 역할을 하는 우리 미국의 옐런 누님과 뒤에서 이 대단한 내조를 극심한 내조를 하는 일본 중앙은행이 평강공주 역할입니다. 남과 여가 뒤바뀌었네요. 이처럼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즉 국제시장의 국제적 수급 문제만 놓고 살펴본다면 채권 금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채권금리 2페이지죠.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 그러나 그 다음에 언제 3페이지가 올지 모른다. 제가 꾸준히 얘기해 왔었죠. 즉 언제까지 국채금리가 그럼 어디까지 오를 거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귀신도 모르고요. 즉 어디선가 언제까지 제가 경쟁국들이 무너지고 미국이 만족할 때까지 갈 거라고 했죠. 즉 미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국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금융세력이 그러겠죠. 즉 어디선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거나 혹은 블랙스완 등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모두가 그래도 미국 국채밖에 믿을 게 없지 하고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피신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면 순식간에 계속 올라갈 것만 같던 지금 이런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런 협력으로 계속 올라갈 것만 같던 국채금리 혹은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내려오지를 않고 계속 그 높은 수준에서 세계 경제를 힘들게 할 것만 같던 채권금리도 어느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채권금리 3페이지고요. 마지막 3페이지. 그렇죠? 그때는 아무리 채권에 대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과도하다. 살려는 애들은 계속 빠진다. 이런 수급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다시 또 무조건 그래도 채권으로 피신할래 하면서 채권 가격은 그때부터 진짜 반등하고 상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금년 연초 신년 그 경제 전망 그 블로그에 글 쓸 때 그랬죠. 국채 금리 시장에는 저는 눈길을 개인적으로 안 줄 거다. 금년에 아무리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꼬셔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런 원리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두의 예상을 비껴갈 확률이 높으니까 괜히 우리가 경제의 이론만 여기다 갖다 적응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지금이 채권 뭐 ETF 살 때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연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채권으로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드디어 반등하게 되는 그런 3페이지가 온다고 하면 그런 3페이지가 올 만한 촉매제가 될 만한 사건을 보자면요.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해왔던 일들, 즉 계속되는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일어나게 될 금융시장의 또 다른 사건 혹은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이 일으키게 될 블랙스완 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런 것들이 안 오더라도 이제 월가 기관들이 얘기하는 연착륙처럼 그리고 그동안은 괜찮다 했지만 드디어 이제 마침내 얘네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저번 주부터. 그게 뭐죠? 오랜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의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디어 제대로 시장에 발현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아무리 3분기 GDP가 어마어마하게 4.9% 오르고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됐다 하더라도 4분기부터는 이제는 소비도 약화될 것 같고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어느 정도 올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들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돼도 서서히 채권 가격을 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채권 금리가 계속 앞으로 높아지는 2페이지가 되든
아니면은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런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어느 순간 뭐가 일어나면서 진짜 4분기부터는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안정되는 3페이지로 떨어지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사실은 경기 침체이고 위기이면서 절대 시장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향후 채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양쪽 바라보는 시선 모두 따져보면은 지금 당장에 이게 이제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반등처럼 시장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절대 시장에 불리한 일이지. 실제로요, 이미 많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며칠 전부터 지금 이 재무부 발표 그다음에 어제 FOMC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저번 주부터 국채 가격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 채권금리 떨어질 거다에 많이들 배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블랙락부터 해갖고 피델리티부터 해갖고 월가의 큰 손들이 전부 다 지금 장기 국채 펀드로 자금을 사상 최고치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저번 주부터 블랙록, 뱅가드, 핑코 등등이 다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제 국채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들이 보는 건 왜 그러냐? 지난주 빅테크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같이 진단 내렸었죠. 시장 심리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다. 그게 뭐냐? 아무리 지금 뭐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뭐 4.9% 나오고 뭐 소비가 뜨겁고 뭐 이런 굉장히 뜨거운 후행적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도 그거 이제 잘 안 믿죠? 그리고 4분기부터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침체가 바로 시작될 거다. 그러면서 연준도 이제 이 이상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고 금리 동결만 할 텐데 버텨봤자 그런 가운데 채권금리는 이제부터 오히려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을 봐야지 하면서 다들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강화되면서 채권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자기들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가든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좋은 쪽은 아니다 이겁니다. 기관들도 이미 그렇게 배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리고 일부는 여기서 지정학적 갈등이 예상 밖의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 거고요. 뭐 UBS 같은 데서도 대형 투자은행도 똑같은 이유로 국채 금리가 앞으로 올라봤자 더 못 오른다 그렇게 보는 점점 거의 대부분이 저번 주부터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저번 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빅테크의 원인과 상관없이 거시적 악재에 따른 먹구름의 영향을 더 크게 우려했고요. 그로 인해서 돈을 빼서 채권 쪽으로 묻어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거시적인 매크로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이미 밝히기를 저번 주부터인가 S&P에 숏배팅 걸기 시작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형 기관들 외에도 4분기 때부터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결국 채권 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서로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빌 그로스도 그랬고요. 어제는 드러켄 밀러 그 양반도 합세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 아주 절묘하게 잘해서 이번에도 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먹었네 하는 사람 있죠. 빌 에크먼이죠. 빌 에크먼이 저번 기사인데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기사인데 바로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이미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부터 30년물 장기채 여기 숏배팅한 거 잘 먹었습니다. 딱 하고는 다 먹고 털었다고 발표했죠. 제가 항상 작년부터 이번 기축통화 패권 시즌2 작전에서 어떤 세력의 행동대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놈이 이 양반이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시했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그런 노력의 대가로 틈틈이 뭔가 대가도 받고 있지 않겠냐 의심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재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어제 장기채 발행을 예상보다 줄이고 중기채 위주로 늘려갈 거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확하게 장기채 포지션을 딱 미리 털고 나갔네요. 우연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이미 다이먼 씨는 바로 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장기채 금리가 너무 급하게 하락을 하니까 지금 4.75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또 제이미 다이먼 씨는 또 이 시간에 딱 맞춰 나와가지고 좋아하지 마라. 앞으로 금리 인상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장기채 금리는 지금 떨어질 게 아니다. 그렇게 갈 일은 아니다라고 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또 시장에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바로 어제 또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했기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찬밥 파월. 그전에는 우리가 맨날 파월이 FOMC도 뭔 얘기하냐, 그게 최대 화제였죠. 이제 이 사람은 찬밥입니다. 실제 시장에 영향도 안 끼치고요. 어제 사실 중요한 고용 지표들도 나왔었습니다. 경제지표, 제조업 지표 나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전히 12개월 연속 위축 국면으로 나왔고요. 또 소비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어제 중요한 건 민간 고용 보고서도 나왔지만 중요하게 보는 졸트의 구인 이직 보고서도 나왔죠. 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이런 고용 보고서들, 각종 경제 지표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부터 이제 찬밥 신세 됐다고요. 그리고 파월도 이제 찬밥 신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왔는데 거의 반응도 안 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냥 역시 또 그랬구만 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아직 견조하긴 한데 살짝 둔화되려는 불안한 징후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인 건수도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다고 나왔고 근원물가하고 비슷하죠. 이러한 지표들은 예전 같으면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겠지만 이미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 동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상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90 몇 프로의 확률로 뻔하게 다 예상하고 있었죠. 이번에도 금리 동결.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잠깐 나온 지표들의 작은 차이는 시장에서 별다른 감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내러티브는 어쨌든 이제는 연준의 금리 문제가 아니라 국제시장의 금리 동향, 그리고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될 것인가, 거기에만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연준은 그래 이제 인정하죠. 시장도 higher for longer, 더 오래 더 높이 더 오래 가겠다는 거지. 그 얘기지. 이번에도 또 그 얘기지. 이제 우리도 알아들었어. 딱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FOMC 이후 파월이 뭔 얘기했나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시중에 장기채 금리가 요새 와서 갑자기 많이 상승해서 실제적으로 긴축 효과도 더 강해지고 있다. 자기도 안다. 그리고 고용은 조금씩 둔화되는 신호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고용시장은 튼튼하고 미국 소비와 경제 성장률이 정말 자기들 예상도 뛰어넘어서 너무 뜨겁다 지금. 그런데 근원물가도 역시 요즘 몇 달 잠잠하다고 해봤자 자기들이 원하는 2%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 정도로 턱없이 모자란다. 3.7% 수준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예상대로 우리가 두 번째 금리 동결을 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우리끼리는 진짜 얘기 꺼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선을 딱 그었다는 겁니다. 다 예상했던 바고 예전에 했던 말의 리바이벌이죠. 기사들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뜨거운 화두인 장기채 금리가 금리 동결과 상관없이 계속 4% 5% 오르는 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긴축 효과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들 하는데 나도 동의한다. 동의하지만 그럼 동의하면은 QT라도 좀 줄여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택도 없는 소리.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높아서 지금 힘들다 하지만 나는 절대 여기서 양적 긴축인 QT를 늦추거나 멈출 생각 역시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기사 보시고요. 즉 이겁니다. 파월 말은 자신들은 지금처럼 미국의 소비가 뜨겁고 경제 성장률도 좋으면서 고용시장도 탄탄한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되면 여기서 인플레가 진짜로 자기들 목표인 2%까지 쭉 내려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양적 긴축인 QT는 내년에도 계획대로 계속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걸로 딱 결정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1050만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포근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